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도 총리가 레드카펫을 밟고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거래, 원칙보다는 실리를 중요하는 거래로 역사가들은 봅니다. 미국 일부 의원들은 인도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보이콧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디 인도 총리와 인도의 소수 인종 권리에 대해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타닉 잔해를 보러 가던 사람 5명이 타고 있던 잠수정 타이탄 수색 작업이 나흘째입니다. 전문가의 계산이 맞다면 로스앤젤레스로 오늘 새벽 잠수정 안의 공기는 이미 0이거나 거의 0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생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또 다른 최종 판결이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과 반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수사국의 전 분석가에게 기밀 서류를 집에 가지고 있은 혐의로 수감형이 내려졌습니다. 거의 4년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책 금지가 확산되면서 책 금지를 금지하는 주도 늘어납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1,447권이 금지됐는데 74%는 조직적인 그룹이나 선출된 공직자에 의한 책 금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출근을 해서 뉴스를 준비할 때는 타이탄 수색 작업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뉴스라는 것이 시간대별로 중요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차 같은 것도 고려해서 저는 이제 그 방금 전 일종의 행사는 끝난 백악관에서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번밖에 안 됩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때 국빈 방문 처음으로 초대를 했었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때죠. 왜냐하면 영국과 호주 함께 프랑스와 호주가 계약을 맺었던 것까지 다 해약을 하고 호주를 중국을 다 겨냥을 해서 더 강하고 더 빠른 속도로 어떤 무장을 시키기 위한 그 같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프랑스가 완전히 너무 화났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을 제일 먼저 미국의 백악관에 국빈으로 초대를 했고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대도 역시 중국이 한가운데에 들어갔죠. 아시아에서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지금의 그 패권을 유지하려면 중국을 견제해야지 되고 일본과 한국이 잘 지내야지 되고 그런 면에서 정말로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는 신경을 더 많이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인데 인도 총리의 경우는 인도가 인구도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많은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모디 총리는 민주주의적으로 어떤 국정을 집행한다기보다는 독재자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아니 그 사람을 불과 한 10년쯤 전에 미국 방문을 금지했었던 모디 총리가 인권 위반, 소수 어떤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입국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국 금지를 풀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인도계 미국 사람들의 그 유권자의 힘이 크기 때문에 휴스턴에 가서 와 하고 5만 명 정도가 모인 그런 미팅을 가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보다 더해서 국빈 방문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당시에 2020년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트럼프의 타임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디너를 먹었고
오늘 이제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저녁에 만찬이 있습니다. 사이사이 테크놀로지 CEO들을 만났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를 포함을 해서. 국가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국가도 모든 가정, 회사와 마찬가지로 원칙보다 실리를 중요하게 원칙 위에 실리를 놔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실리를 놔야지 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인권 유린, 종교 탄압 등등등을 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위기부터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백악관에서 어떤 국빈이 방문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계 아메리칸이 오늘 많이 초대가 되지 않겠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갔을 때도 그랬고 이 정도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국빈 방문 백악관의 뜰에서 막 모디 USA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랠리와 비슷한 그 정도의 강한 에너지와 뭐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국빈 방문에 관한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USA를 외치죠. 네, 이제 이런 시끄러운 함성, 굉장히 익사이팅한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이제 근엄하잖아요. 국빈 방문이 되고 총 예포 같은 것이 울려 퍼지고 미국 국가, 인도 국가 이런 것들 막 연주되면서 사람들이 즐겁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호스트인 미국의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 그 혼자입니다. 를 쭉 이제 사람들을 소개를 시키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본인을 기다리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개를 시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USA 하다가 먼저 초대를 한 국가의 대통령이 말을 하죠. 이 말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인도계의 미국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도 통역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모든 점들을 감안을 한 겁니다. 원칙이 있는데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정책을 많이 펼치는 그런 총리를 백악관의 국빈 방문으로 초대를 했기 때문에 We the people 이 세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과 인도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Two proud nations whose love of freedom secured our independence. 자유, 독립,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나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도 지고요.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소개가 되는데 그 소개될 때는 좀 전에 USA 구호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모디라고 외쳤고요. the Republic of India. President Biden, First Lady Dr. Jill Biden, 늘 하듯이 Dr. Jill Biden, First Lady 바이든 대통령 초대해줘서 감사하고 उमंग और उत्साह से भरे हुए 영어로 먼저 얘기를 하죠. इंडियन अमेरिकन मेरे प्यारे साथियों. 인디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국에 한 5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2배가 넘습니다. 이제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인도계 아메리칸들이 그들의 언어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또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중 언어로 이게 이제 국빈 방문에 대한 그런 것이었고요. 오히려 오늘 그 미국 방송에서 라이브 중계를 했던 시간이나 여러 가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때의 그 길이가 훨씬 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이 백악관 뜰에서의 국빈 방문 이벤트를 전체적으로 중계를 했는데 오늘은 중간에서 줄이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얘기고 러시아와 가깝고 인권 유린을 한다는 인도 총리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준 미국.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챔피언이라고 불리길 원하고 또 민주주의 챔피언다운 그런 일들을 수십 년 바이든 부통령, 대통령, 연방 상원 의원, 델라웨어에서의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민주주의를 맨 앞에 내세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보다는 사실은 독재 쪽으로 국가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많이 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초대를 해서 무슬림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니까 미국의 이제 무슬림 초선 이제 재선이 됐네요. 연방 하원 의원 2명이 있죠. 미시건과 미네소타 지역의 의원들. 그리고는 아주 진보적인 뭐 또 다른 라틴계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등은 오늘 상하 합동 연설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보이콧하는 겁니다.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당의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이 왔는데도 아니 그렇게 인종적으로 박해를 하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가 마는가 하다가 시기를 놓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 기사를 봤는데 이코노미스트 어제 오후에 집에 갔더니 이 잡지로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커버 스토리였어요.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에 물론 그 한국판, 아시아판이 아니라 미국 영어판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그 시그니처인 그 선글라스도 끼고 캐주얼한 노란색 팬츠에 빨간색과 핑크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뭐 현대적으로 뭐 이런 목걸이까지 했네요. 노란색. 그런 차림으로 시계도 완전히 트렌디한 그 하늘색 시계를 차고 호랑이를 껴안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아마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시베리아산 호랑이가 아니라 인도의 벵골 호랑이가 되겠죠. 이렇게 웃으면서 인도를 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많이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인도 태평양 지역 등등 해서 경제가 인도가 지금 세계 GDP로 5번째 크기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 인도거든요. 한국은 GDP로 하면은 13번째입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꼭 필요한 나라고 세계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사람이 1,8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에 500만 명이 있고 그런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을 물리치려면 인도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미국으로는. 해서 경제만 그 GDP만 보더라도 인도가 3조 7,500억 달러, 한국이 1조 7천억 달러, 한국의 2배입니다. 미국은 뭐 26조 8천억, 중국은 19조 3천억, 일본은 4조 4천억 달러. 그런데 이것도 인도가 2028년이 되면은 일본과 독일도 제치고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 3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는 이미 중국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모디 총리가 미국의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비난받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아주 잘 해놨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조업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서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의 조립 같은 것의 7%를 지금 인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폰 조립을요. 인도의 수출은 서비스가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콜센터부터 아주 하이엔드 테크니션까지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은 이민에 의해서 유학에 의해서 유학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 뒤에 이제 그 각 나라에 눌러 앉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무슨 테크놀로지 업계 뭐 알파벳이라든가 IBM, 마이크로소프트 CEO 다 인도계입니다. 포춘의 500대 기업의 CEO 최고 정점의 CEO 60명은 인도계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한국 분들이 일부 뭐 인도 사람들 집을 팔고 살 때 이런 때 생각하는 선입견과는 다릅니다. 70%가 인도에 호감을 갖고 있고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아시아의 중국에 대해서는 15%만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파트너로 가기에도 국민 정서에도 맞는다는 거죠. 이게 25년 동안 끊임없이 서로 불화도 있었지만 리셋 버튼 누르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인도에 대해서 손을 뻗치고 하는 여기에는 큰 장애가 2가지가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인도는 서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뭐 서구 뭐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형태의 세계 질서? 이건 전쟁 이전에, 세계대전 이전에 또 다른 어떠한 다른 나라에 의한 또 다른 나라들의 지배. 그게 뭐가 달라? 인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중국과 접한 히말라야 이쪽에서 미국과 군사 합동 훈련도 했고 그 이후에는 약간 서방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언제나 서방 국가를 의심하고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도 거부해 왔습니다. 좀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가 책임을 함께 져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오랜 동안 글로벌 리더하고는 담싸고 눈 감고 살다가 시진핑에 들어와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차고 나오는데 아직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거기까지 간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뭐 꼭 이건 모디뿐만이 아니라 뭐 네루부터 시작해서 다 인도에서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한다는 이 자체를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그런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인도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완전히 뭐 안전한 뭐 너무너무 뭐 조건 없는 동맹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전략적인 파트너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러시아와 여전히 가깝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일 때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리더로서 We the people, 인도, 뭐 미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인도가 얼마나 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도는 대만을 위해서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인도의 땅을 육지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지 대만 물을 있는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만에 대한 해상 방어가 아니라 인도의 육상 방어를 위해서 인도는 싸우고 미국과 손도 잡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서구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같은 것이 미국이 좀 다가가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고 두 번째는 이 모디 총리 자체가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 측에 있는 거죠. 독재 비슷한 일을 하니까 힌두 민족주의로서 어제도 유엔의 북쪽 뜰에서 힌두에서 나온 요가로 시작을 하고 무슬림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뭐 14억 인구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2억 인구는 적대시하는 겁니다. 이 2억의 상당수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도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천과 무슬림들은 뭐 여기저기 이동해야지 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린칭이 이 모디 정권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YC 블랙을 린칭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의 생각과 지도자의 정책 입안, 지도자의 정책 집행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린칭해 했다가 어때? 종교가 다른데 하고 린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고요. 언론은 당연히 위축됐고 법원은 모디에게 순종적이죠. 어떤 때는 알랑거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민주주의로 남기는 하고 모디가 내년에 재선될 것이 분명하니까 이게 이제 더군다나 경제가 GDP로는 5위이긴 한데 중국이나 인도나 빈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14억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1억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누군가가 선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라도 뭐 정권을 유지한다던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관계도 그 인도 안에 있기는 있다는 것, 잠재적인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 대한 의심,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만으로라도 인도와 미국은 가까워져야지만 된다. 인도와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맞지 않아도 서구적인 민주주의 이런 것이 일치되지 않아도 그래도 만약에 미국이 인도와 나렌드라 모디가 내년에도 또 총리가 된다고 하니까 등을 돌리면 그땐 중국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힘이 더 커진다. 그리고 이제는 21세기 많은 것이 바뀌어서 다극적인 세계화에 미국 자체가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버랩되는 부분,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왜냐하면 테크놀로지,
인도와 미국 that's okay. 클린 에너지 that's okay. 뭐 인도에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미국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도의 국방 산업을 키워서 인도가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결론은 원칙 중요한데 원칙보다는 실리, 이해관계를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에서는 따져야지 된다고 뭐 다른 나라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사실은 근데 원래 항상 이상과 현실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오바마 시대에 강조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원칙만으로 이상만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인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맞다. 그래야 인도도 그쪽으로 또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건 없는 막 우정만 표현하고 이런 것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다. 서로 공통 분모에 의해서 이해관계로 얻어갈 것 얻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와 미국의 이 가까워짐, 독재 성향이 많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거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외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필요한 거래. 잠시 뒤에 저의 마음이 많이 갔었던 그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광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을 하느라고 한 뭐 20여 분 그 모니터를 못했는데 지금 그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기 위해서 갔던 이분들을 관광객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탐험가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런 분들이 타고 있던 잠수정 타이탄을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나흘째 타이타닉 잔해 인근에서 또 다른 잔해가 발견이 됐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까지는 아직 분석된 것이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 그 해양경비대가 가장 앞장서서 지금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로스앤젤레스 시간이 아니군요. 로컬 타임으로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제 많이 들렸었고 끊겼다가 다시 들린 소음에 대해서도 무슨 소음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지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5분 전문가의 계산이 맞다면 이미 잠수정 안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공기가 0이거나 거의 0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호흡을 어떻게 했느냐,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줄어드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산소 존재의 끝은 언제나 사람에 의해서 호흡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신체 활동에 의해서도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지금부터 5사람의 생존 여부는 각자의 신진대사와 정신력 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의 로봇가 이제 로봇 다이버라고 할까요? 가서 이제 사람들 호흡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것도 갖고 갈 수 있는 한 접촉할 수 있는 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구조 작업은 아무튼 초강도입니다.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저쪽 바닷속 깊이 한 뭐 3,800m 정도 가면 타이타닉이 있다고 하고 이 잠수적 타이탄은 민간으로서는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4,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4km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해서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 잠수정을 민간 회사 오션게이트가 만들었으니까 미국의 해양 해양 경비대가 뭐 앞장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또 그 지역 자체가 뉴펀들랜드니까 캐나다도 당연하고 북대서양에서 그쪽 지역에 해군력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가 최첨단 장비로 5명을 구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커네디컷주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너비에서 찾고 있고 깊은 바다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신형 어떤 그 장비 같은 것을 내려다 보내고 있는데 미국 해양경비대의 제임스 프레드릭 선장의 말입니다.
구조 작업 중에는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해양 경비대장 조이스 머레이 여성입니다. 이분도 미국 해양 경비대 그 선장의 말을 메아리칩니다. 인류 사회로서 우리가 휴먼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탐험가들을 구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육지로 올리는 희망이라는 희망을 지금 지켜야지 됩니다. 유지해야지 됩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색 작업이 몇 차례 소음이 들렸던 그 지역에 집중이 됐고 그 소음 자체도 전문가들이 이게 이제 타이탄 그 잠수정에서 나온 소음이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희망이라는 희망을 지켜가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구하는 그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수색 작업에서 전문가들은 그 소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말하자면 미스터리지만 이 해군 잠수정의 음향 분석가들이 분석 중이랍니다. 수색팀은 과학과 기술과 미스터리 모든 가능성에 희망을 품고 지금 찾을 뿐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죠. 과연 이 수색 지점이 맞았는가? 장비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것을 우리가 배치를 했었는가? 이런 것들도 곧 나중에 할 얘기고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운에도 맡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이 계약서 첫 페이지에 3번이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답니다. 그걸 이제 알고 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익스트림한 그런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인가 탐험가인가에서 지금 수색팀들은 그게 탐험가이던 관광객들이건 뭐 돈도 많이 드니까요. 25만 달러 한 사람당.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구해야지 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아이러니는요. 저 안에 들어가는 데는 우주선을 탈 때와 마찬가지에 그 같은 조건이 없더군요. 우주선을 탈 때는 막 뭔가가 맞아야지 되고 그 사람이 운동을 해야지 되고 몸을 어떤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야지 되고 하는데 이거는 작습니다. 작고 무게는 아주 무겁고요. 그 안에서 앉아서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 그런 정도 이것만 있으면은 되는 정도거든요. 조건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단지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서 타이타닉 잔해를 보겠다고 하는 건데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험가적인 정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잠수정 타이탄을 만든 사람이 CEO이기도 하고 이 만든 회사 워싱턴 주에 본사가 있는 오션 게이트에 그 사람의 와이프는 타이타닉의 생존자인가 아니면 타이타닉에서 사망한 사람의 후손이랍니다. 참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드러지 리포트를 보니까 제2의 타이타닉이 될까? 이런 표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적으로만 보면은 희망보다는 희망의 사라짐이 훨씬 많은 그런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수색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뭐 그 공포감 같은 것도 심하겠어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제2의 타이타닉이 되지 않고 5분의 아주 화려한 귀환을 저도 바라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이자율에 대해서는 엊그제부터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한 번은 멈췄지만 다시 올린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5.6%인가 올해 아니면 뭐 5점 적어도 5% 정도는 되도록 5.6%가 돼야지 0.25%씩 2번 아닌가요? 그런 정도로 돼 있고 연방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그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죠. 이걸 뒤집으려는 시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최대 뭐 상황에 따라서 2만 달러까지 탕감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번 비토했잖아요. 비토한 것을 다시 뒤집으려면 하원에서도 3분의 2, 상원에서도 3분의 2에 뒤집어야지 된다 하는 표가 나와야지 되는데 하원에서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당파적으로 221대 206 해서 뭐 이건 뭐 상원도 마찬가지겠죠.
지난주래요. 지난번에 상원에서도 이거 이제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3명의 민주당이거나 무당파가 공화당에 딱 힘을 실어서 이거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3사람이 뭐 몬타나의 존 테스터,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이제 무당파로 민주당에서 바꾼 크리스틴 시네마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할 때 나는 그냥 중간층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다음이 더 궁금한데 아직 그 다음에 확정된 그 안은 없기 때문에 뭐 확정되지도 않은 걸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오늘 여러 가지 판결 결과를 내놓을 텐데 뭐 주 정부에 관한 것 등등 여기에 이제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판결은 이 보수 쪽으로 쏠려서 이 대통령이 학자금 그 탕감 학자금 융자금 탕감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그게 이제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또 대통령은 달리할 방법을 뭐 1, 2, 3, 플랜 1, 2, 3, ABC를 정해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빠르면은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보수 사무엘 얼리또 연방 대법관의 어제 알래스카의 뭐 큰 아주 화려한 낚시 여행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정치적으로 번져서 그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연방 그 대법관들의 윤리 기준을 좀 의회에서 뭔가를 정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공화당이 뭔 소리야 하고 아니 그렇게 뭐 신성한 그 뭐 연방 대법원 알아서 하시라고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또 아니 알아서 하면 좋은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아 하는데 이것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거의가 지금까지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 클래런스 토마스도 그렇고 사무엘 얼리또도 그렇고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고들 하지만 두 사람 다 그러나 이게 또 시민이 보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뭐 USA 투데이는 무슨 안토닌 스칼리아 전 연방 대법관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까지 보도를 하던데 사무엘 얼리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또 하나가 뭐가 이슈가 됐냐면 프로퍼블리카라는 이 매체는 무슨 뭐 그 돈 벌려고 하는 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죠, 사람들이. 여기서 보도를 하기 한 5시간인가 전에 말하자면 저는 선제 공격이라는 얘기는 전쟁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하죠. 연방 대법관이 선제 공격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프로퍼블리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확인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했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무엘 얼리또 연방 대법관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가 아니라 아예 본인이 기고문을 썼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 알래스카의 편도에 10만 달러 되는 전소기를 타고 뭐 하룻밤에 1,000달러가 되는 곳에 묵으면서 몇몇 사람들과 며칠 동안 낚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전세기가 제일 액수가 크니까 폴 싱어라는 헤지펀드의 CEO 그 사람과 같이 3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서로 막 큰 대열을 뭐 낚아서 막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모른대요. 사무엘 얼리또는. 근데 옆에서 같이 3사람을 사진 찍고 같이 밥도 먹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헤지펀드의 일을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었어야지 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헤지펀드 CEO의 편을 들었다는 건데 사무엘 얼리또는 아니 그 페이퍼에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서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 아니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 헤지펀드 CEO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연방 대법관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그리고 연방 대법관이 선제 공격을 한다고 헤지펀드 회사 이런 데 아주 가까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프로퍼블리카의 그 같은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선제 공격을 해도 되는가? 이게 저는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 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에서 싸우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는가 봐요. 이번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주 해피합니다. 말의 속도를 빨리빨리 안 해도 됩니다. 연방수사국 전 분석가에게 기밀 서류를 집에 가져갔다는 혐의 때문에
수감형이 내려졌습니다. FBI 캔사스 시리, 그러니까 미주리 캔사스 시리입니다. 그쪽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뭐 한 12년 정도 연방 수사국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뭐 분석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 관련 알면서도 368개의 기밀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일부는 아주 예민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유죄 인정을 했습니다. 쉬운 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6개월이니까 46개월이면 거의 4년이죠. 48개월이어야지 되니까 2개월 빠지는 연방 감옥 수감형이고 3년은 보호 관찰입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은요. 베드룸에도 자료가 있었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자료를 왜 가져갔는지에 대한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Maybe 오늘 아침에 이제 처음 나온 얘기니까 저는 지금 더 힐의 보도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게 무슨 뭐 스파이 혐의라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주려고 했다던가 이런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이제 뭐 그냥 뭐 집에 가서 보려고 뭐일지도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룸에도 있었고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미국의 국방에 관한 뭐 정부 테러리즘에 관한 또 예를 들어서 뭐 알카이다와의 싸움, 사이버 테러를 어떻게 막는가 하는 노력, 그에 관한 정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서류와 연관돼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군 출신의 뭐 CIA 국장도 역시 뭐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어떤 벌을 받았고 감옥에 간 사람 뭐 이 사람 말고도 8년 감옥형, 수감형 언도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문화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미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책 금지 이게 확산되면서 책 금지를 금지하는 주도 늘어납니다. 지난주에 일리노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문화전쟁이고 공화당에서 문화전쟁을 가지고 간다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처럼 민주당에서는 낙태, 이걸 이제 2024년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홈리스를 포함한 범죄, 경제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해서 문화 전쟁은 진보와 보수 사이에 아니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읽혀야지 이걸 교육자들이 지금까지 교육자라든가 도서관의 사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왔는데 부모들이 아니면 운동가들이 정치인들이 마구마구 이제 해집고 들어가서 이걸 미국답지 않게 많이 금지를 해놓는 겁니다. 2024년도 공화당의 아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리노이주가 주지사가 뭐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JB 프리트저커라는 주지사가 공공도서관이 주정부 기금을 받으려면 당파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함부로 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책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당파적인 성향으로 이걸 금지했다. 이러면은 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금지하는 책을 보면 성소수자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래서 한인 부모님들 가운데 이거 금지해야지 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소수 인종에 관한 것이라든가 지역적인 도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는 과정이 조직적으로 어떤 그 운동가들이 교육에서의 검열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주된 것은 성에 관한 것, 또 신성 모독을 포함한 종교에 관한 것, 비교 인종 이론, 이건 이제 흑과 백, 노예제 이런 것에 관한 거, 이거 다 금지해야지 된다. 뭐 이 비교 인종 이론 금지 같은 경우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백인들이 지금 후손이 죄책감을 느낀다. 죄인인 것처럼 이런 이유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악시오스가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기록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소수인종 부모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사회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수인종들에게는 이 바운더리가 무슨 뭐 신과 미국 뭐 또 무슨 뭐 성소수자와 교육 또 인종과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소수인종에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 소수인종들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책 같은 것이 많이 금지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그 소수 인종이 아니더라도 미국이라는 게 지금까지 올 때는 이렇게 발전한 것이 시각이 다른 사람들 것을 보는 거잖아요. 바운더리를 아주 넓게 해서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부드럽네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다 막고 흑과 백으로 가자 이런 얘기다 하는 것으로서 올해 140이 아니라 저는 140개도 많다고 생각됐는데 1447권 이것도 확인된 것만 그 정도가 금지가 됐답니다. 그런데 금지된 책의 74%는 조직적인 그룹에 의해서 아니면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서 됐다는 거죠. 정책 위반자도 되고 학교의 교육위원도 아주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금지하는 책의 거의 전부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책 금지의 역사는 뭐 길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것을 금지하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뭐 게빈 뉴섬 주지사라든가 검찰총장이 지난주였었죠. 테메큘라 밸리 그쪽도 아주 지금 백인들이 막 뭐 소수인종 싫어하면서 가는 백인들도 많은 곳이잖아요. 테메큘라 밸리 통합교육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정말 유명한 공직자네요. 하비 밀크 그 예전에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오기 전에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로 막 그래서 살해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관한 것을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테메큘라 교육구가.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해라. 이게 그런 걸 금지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벌도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수사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당연히 캘리포니아주는 책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쪽이고요. 또 하원 의원, 뭐 코리 잭슨이라는 하원 의원은 올해 초에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어떤 책을 금지시킬 때는 아주 너무 다수가 이 책은 정말 안 돼.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 있을 때만 금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부모는 그 금지에 대해서 항소할 권리도 보장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플로리다주에서 단 한두 명의 부모가 이거 안 돼 했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를 읽은 그 시인의 시를 금지시킨 초등학교에서 책을 글을 그런 것을 이제 막겠다는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무슨 뉴저지주의 민주당이겠죠. 그런 정치인들도 우리 일리노이주를 본받아야지 돼 하고 또 주지사도 9개 주의 주지사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 진보네요. 뉴저지,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뉴욕,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주 그리고 US 버진 아일랜드 이런 곳이 출판사에 너무 많이 굴복하지 말아라. 알아서 기는 식으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주지사들이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거 민주주의에 아주 큰 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전쟁은 앞으로 2024년도 선거철을 맞아서 책 금지가 더 많이 늘어날지 늘어나지 않을지 그것도 알 수 없죠.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를 전해드리지 않은 뉴스가 있네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아주 좋게 대접을 하고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이 있고 만찬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여러 미국의 CEO들을 모디 총리가 만나서 계약도 하고 하겠죠. 뭐 지금 국방 계약, 테크놀로지 계약 같은 것 어제 그제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도의 인권 탄압 같은 것도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오늘 밤 10시라고 하니까 7시에 그 크리스티나 아만포라고 아주 오랜 동안 저널리스트를 하면서 전쟁터라는 전쟁터는 다 다녔던 그런 그 특파원 출신, 지금은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하는 크리스티나 아만포와 인터뷰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소수 인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것 해야지 된다.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어도 그 나라 사람을 만나고 국빈으로 초대하고 비즈니스는 해야지 된다.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하니까 미국 경제에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인권에 대해선 얘기를 해야 된다.
even if the outcomes aren't always the ones we like, we still abide by those rules. I think that's weakened since I left office, and we're going to need to strengthen them 네, again. 룰 오브 게임을 얘기를 하죠. 이 게임을 할 때도 룰에 따라서나 대통령직 물러나고 나서 그 룰 오브 게임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룰 오브 게임을 얘기를 하면서 인도에서도 소수 인종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야지 된다. 본인과 종교가 다르다고 본인은 힌두교고 무슬림을 그렇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총리에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게 오바마의 말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